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오늘도 많은 주가 하락으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상심하셔가지고 저도 상심하고 있습니다. 네, 상심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나 많은데요. 하메네이 이제 제거 작전에도 AI가 적극적인 생성형 AI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엔트로픽 네. 얘기도 알고 계실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볼 때 AI가 꼭 우리들에게 협력적이고 좋은 모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하거나 도구로 이용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반대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AI는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지지. AI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거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AI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포맷을 시킬 거냐? 그렇죠. 그거는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하게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 사람이 개입을 하게 하거나 하는 어떤 규율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매년 열리는 AI 안전 정상회의들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전 2월 달에 인도에서 열리기도 했죠.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군사 목적 특히 이번에 이란전 그리고 베네수엘라전을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군사 목적, 특히 공격 목적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해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야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활용이 정말 책임감 있는 활용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가 하나 있고 그럼 인공지능을 군사 목적에 활용했을 때 어디까지 쓰게 할 거고 어디까지는 아니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공감대 혹은 토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걸 논의한 자리가 리에임이라는 어떤 전 국제 회의체가 또 따로 있기도 해요. 심지어 2024년에는 한국에서 열리기도 했죠.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정부에 있다 보니까 이번 베네수엘라 작전과 이란 작전을 보면은 그 이전에 미국이 군사 작전을 했을 때보다 훨씬 정밀 타격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엔트로픽이 국방부에 제공한 이 클로드의 버전이나 능력이 공개된 바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 정도쯤 되면은 군사 목적에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AGI 같은 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미국만 갖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동맹국에도 공개를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지나면 중국 정도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공을 안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러한 자체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인공지능 어떤 기술 수준을 봤을 때 혹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꼭 그게 국방이 아니더라도 과학 분야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 기술 분야, 우주일 수도 있고 반도체일 수도 있죠. 그런 AI가 있을 때의 어떤 생산 경쟁력, 없을 때의 생산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천양지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과학 분야, 첨단 기술 혹은 전략 기술 분야 때문에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를 한 거고 한국도 최근 과기정통부에서 K 무샷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것 때문에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자, 발표를 한 것과 별개로 이게 실행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속도를 올려서 경쟁력을 높여내야 되는 게 아닌가. 즉 몇몇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갖는 어떤 파워란 게 있잖아요. 억제력이 생깁니다. 이제는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핵이 아니라 AI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번 미국의 두 개의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작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AI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생긴 거죠. 갑자기 뭐 두려움과 공포가 좀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됐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가지고 세계가 재편되게 됐고 그 서막이 사실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네. 열린 거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신 건데요. 네. 뭐 이란 전쟁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AI의 역할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AI가 주도하는 전쟁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치 무슨 컴퓨터 게임에서 막 나오듯이 막 이런 방식으로 인명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트럼프가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느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사람이 결정을 한다라는 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게 마지막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뭔가를 결정해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예. 하는 건 사람이 아닌 존재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인간 공감대에서 받을 거냐? 네. 그걸 받기 쉽지 않겠죠. 수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법규도 정말 아주 세밀하게 국회에서 입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입법 미비도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AI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법은 만들어져 있고 네. 이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인공지능 어떤 산업이라든가 기반을 강화시킬 거냐 하는 지능을 기본 철학으로 하되 예. 그 지능 과정에서 안전장치들 네. 를 약간의 규제 요소를 넣어서 만들어진 기본 법안이 AI 기본법이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 제안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한 거죠.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법 제도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연한 체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죠. 네, 뭐 댓글창에 유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보다는 유통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유통이라면 어떤 유통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뭐 유통이라는 단어만 써주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수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좀 여쭤볼게요. 그 젠슨 황이 와서 저희가 치맥 회동을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26만 깐부 치킨, 네. 26만 장. 네. 이거를 국내에선 지금 어떻게 유통한다는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26만 장 중에 21만 장은 4대 기업들이 2030년까지 확보할 물량을 다 합한 게 21만 장이고 나머지 5만 장은 정부가 구입을 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대학 혹은 연구소와 같이 좀 더 공공 목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 도입을 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26만 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각 도입하기로 한 기업들에게 물어봐도 생각보다 사내 수요가 더 많다. 사내 수요. 사내 수요만 해도 더 많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봐도 이번에 저희가 뉴스가 나간 게 작년 추경 물량으로 들여온 만여 장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1차 초도 물량 4,000장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경쟁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당첨되신 뭐 스타트업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제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뭄의 단비다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장보다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죠. 그 지금 뭐 주신 질문은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고 사업이 가능한 유통망을 정부가 깔아야 합니다.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뭐 이런 비판 주셨습니다. 그 공평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손정혜
예장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같은 정말 특정 분야에서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사람의 능력이 될 텐데 네. 이걸 누구는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접근할 수 없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통을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예. 쪽 현 시점에서 내려오면 그게 어떤 GPU 왜냐하면 모델은 오픈소스로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GPU라고 하는 인프라도 비슷하게 좀 최대한 많은 어떤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혹은 뭐 네. 연구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급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할 거냐. 왜냐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는 엄청 많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한다. 네. 대기업은 직접 투자가 상대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뭐 대학, 네. 연구개발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 안배를 좀 한다. 지역 네. 균형 발전이 중요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만들어진 AI가 나온다고 해도 아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다. 왜냐하면 AI가 전기와 물 네. 먹는 하마다. 네. 라는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운영을 그러니까요. 해야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GPU를 포함한 AI 반도체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냉각을 해야 되니까 네. 데이터 센터가 뭐 용수도 많이 사용을 예.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냥 합하고 합한 것 기준, 그러니까 전체 전기 공급량 네. 그리고 전기 수요량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가 모자라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전체 기준으로 전체 보면 기준으로. 우리가 한 100기가와트 정도를 발전량 말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00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보다 좀 더 많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유 용량이 우리가 그 여름에 한참 피크 칠 때 기준으로 해도 여유 용량 10% 20% 정도 넘거든요. 오. 그래서 발전이나 공급 용량 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한 2030년까지 6.5 기가와트 정도로 수요가 잡히고 있긴 네네네. 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조사한 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을 아시아 AI 수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그쵸. 했고 그걸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수요를 산정하는 걸 지금 현재 12차 전기 기본 계획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를 발전을 확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하는 방법이 재생에너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네. 뭐 석탄 발전도 있고 뭐 화석 연료들이죠. 네. 기본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은 페이드아웃, 그쵸. 그러니까 없애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가 탄소 중립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을 빼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예. 이제 재생에너지. 왜냐하면 앞으로 2, 3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2, 3년 만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게 태양광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고 아하. 그러면서 해양풍력 같은 경우도 해양풍력은 인허가가 조금 더 복잡하고 걸립니다. 이런 것들도 2030년까지 좀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만으로 다 안 되니까 네. 원전도 최근에 발표를 한 게 기후부에서 네. 두 개는 원래 11차 정기본에 하기로 했던 걸 갑니다라고 네. 발표를 하고 SMR도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네. 이번 12차 정기 기본 계획 수립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전을 더 할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계가 있고 근데 발전은 발전인데 네. 발전이 다가 아니거든요. 네. 전기를 공급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송전 문제가 나오는 네, 거예요. 송전. 그래서 네. 밀양 송전도시 네.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송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지산지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전기 소모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예. 전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 요소들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서 지역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흑삼특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군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 다 연결이 되네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내려
그냥 가서. 기업만 데려가라 그러면은 예. 정주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정주 여건도 더 좋게 하는 것들까지 어허. 규제 특구에 다 넣어가지고 프로들이 이렇게 좀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똑같은 것들을 여러 지역에서 하면은 효과가 안 나니까 각 지역마다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남권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한 산업군을 쭉 만드는 거고 동남권은 원래부터 조선 그리고 정밀기계, 방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네. 제조가 그런 쪽에 좀 더 특화되도록 또 마찬가지 네. 어떤 에너지원과 엮어서 하는 거고 예. 이런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